자, 이번엔 호당칠 이노큐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늘 광고 보고 망설였는데 76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지난달에 일단 한 박스 주문해 드렸습니다. 드신 첫날부터 너무 숙면을 취하고 컨디션도 좋아지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세 박스 재주문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네네. 어머니가 이게 뭐가 들어갔기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라면서 매우 만족하시는데요. 저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구매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화학약품 전혀 없어요.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당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단현상 우울증 같은. 그렇죠. 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 뇌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래 이게 한 박스 요게 아니라 이제 요게 한 박스 들어간 게 네네.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김용민닷컴은 놀라지 마십시오. 52,000원. 압도적 최저가로 저렴합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낭칠 네네. 이노큐를 김용민닷컴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어디 가도 압도적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김용민닷컴 같은 가격은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래요. 보낭칠 이노큐였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지역 언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까 하는데 지역 언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결론은 이 얘기고 사실 이 지역 언론이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이게 상당히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상당히 좋지 않고 지역 민영방송 10곳 그리고 이제 지역 MBC 16곳 이렇게 26곳의 대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던데 이 26곳 중에 적자를 기록한 방송사가 18곳 그래요? 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흑자 내는 곳 몇 군데? 흑자 낸 곳이 26곳 중에서 18곳이니까 8곳이 흑자를 냈죠. 되게 대도시겠죠. 뭐 부산, 그렇죠. 대구, 네. 광주 이런데. 네, 예. 근데 MBC, 지역 MBC부터 상황을 좀 보면 목포 MBC하고 여수 MBC를 제외하고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어디요? 목포하고 여수. 하고. 거기는 네, 흑자.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고 오, 하더라고요. 목포 여수가 왜 흑자가 목포 났을까? 여수 의외네. 좀 의외죠. 네. 네, 사실 좀 저도 좀 의외였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성해 총장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냈던 대구 MBC도 좀 적자인 걸로 그래요?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 대구 MBC가 되게 옛사옥을 네. 그러니까요. 팔고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PD저널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역 MBC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에도 단기 순손실을 봤는데 3년간 손실의 합이 1,320억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적자가 나고 있죠. 그리고 지역 민방 같은 곳은 CJB 청주방송, 뭐 UBC 울산방송, JIBS 제주방송, OBS 이렇게 4곳에서 적자가 나왔는데 적게는 10억여 원, 많게는 이제 40억 원 정도까지 순손실을 봤다라고 하고요. 지금 상황이 광고 재원이 10년째 이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좀 이렇게 보조가 되었던 지역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지역 언론사랑 껴서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적자 폭이 좀 커진 모양이에요. 실제로 일단 이 26개 지역 방송의 광고 수입을 보면 2010년에 4,869억 원 광고 수입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2,470억 원, 거의 뭐 반토막이 났고요. 매출도 2010년에는 6,207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4,671억, 그러니까 1,600억 정도 더 매출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MBC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2010년에는 3,720억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2,197억, 그러니까 1,500억 이상이 빠진 거예요. 지역 M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민방 중에서는 OBS 그리고 울산방송 적자폭이 컸는데 OBS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미처리 결손금이 한 1,380억 원 정도에 달해서 자본의 93%가 지금 잠식이 된 상태라고 하고 이야, 대단하네.
뭐 그만큼 지역 방송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3사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 3사는 이제 부가 수익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서 그걸 좀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도 적자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지역 방송은 좀 어떻게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동안 이제 광고 매출이 이제 주 수입원일 때는 이게 좀 보조가 가능했던 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들처럼 그 방송사의 광고팀이 가서 광고를 달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뭐 코바코라든지 그치. 이런 일종의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광고를 받고 그쵸. 글쎄요. 그다음에 지상파를 비롯해서 이제 지역 언론들에게 결합 판매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광고를 따오지 않아도 코바코에서 다 광고를 받아서 다 이제 돈을 나눠주는 형태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사들이 이제 제작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광고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광고 자본 눈치 안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포항 MBC 같은 경우가 포스코를 한번 깠거든요. 아, 예. 이 포항 지역에서는 이 포스코가 워낙 결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포스코의 좀 안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제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제목이었어요. 아, 그래요. 포항 MBC. 굉장히 이제 좀 그 지역 사회를 잘 보여주는 좋은 고발 프로그램이었는데 음. 그런데 이거를 방송한 다음에 이 포스코 광고랑 협찬이 끊겼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 언론이 광고 수입도 줄고 게다가 이제 지역 행사들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가장 유력 기업의 협찬까지 받지 못하면은 고사하는 그게 굉장히 좀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G1 강원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방송하는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시사 Q까지 폐지를 하고 대신에 이제 협찬을 받아서 지역민 골프 대회 뭐 이런 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 피해는 지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도 코바코를 비롯해서 이제 미디어럽 체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코바코 등의 결합 판매를 지상파 3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죠. 왜냐면은 자기들만 광고를 따오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그렇죠. 있는데 이 돈을 막 지역 방송이나 뭐 종교 방송 이런 소수 방송 이런 데 좀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지금 헌법 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지역 방송들의 고사 위기감이 좀 상당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현재 지역 방송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이 방통위의 예산 40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 네. 이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좀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가져왔습니다. 아, 방송들이 특히 지역 방송들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드디어 그 영상을 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 93년 7월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기 해남 지역에서 추락. 네. 그 당시 그 SBS 8시 뉴스가 그냥 그래픽 하나 갖고 30분 동안 뉴스했다고. 맞아요. 25분 정도. 네. 그 뉴스 영상을 제가 봤어요. 최근에. 이제 뭐 그래픽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좀 과장이고 스튜디오 그래픽 그림. 그래픽 그림은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가 떠서 해남으로 가다가 사고 난 이 그래픽 그림하고 아시아나 항공기 자료 화면 있죠. 전혀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아. 아시아나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뭐 이런 그림하고 아시아나 항공 서울 본사에서 막 전화 받느라고 사태의 좀 심각성 그리고 또 정부 청사에서 또 대책반이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사고 현장 그림이 한 커트도 안 나오는 그 그림을 네. 제가 드디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크게 틀린 건 아니고 네. 현장에서의 그림이 단 한 커트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SBS 8시 뉴스의 그때 보도 내용이었는데 3시 50분에 사고가 났고 이게 또 서울에 알려지기로는 1시간 정도 뒤에나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네. 맞죠. 예. 그러면 뭐 한 4시 반쯤 알려졌다고 치죠. 8시 뉴스인데 4시 반에.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고 호남 고속도로도 대전부터 저 광주까지는 2차선이고 그렇죠. 또 광주에서 해남은 서울에서 광주 간 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는 그쵸. 국도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시간에 맞춰서 SBS 뉴스가 현장의 그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뒤 KBS MBC 9시 뉴스에서는 정확하게 목포 현지의 그림과 함께 현장 연결까지 하는 SBS의 대구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참 SBS가 정말 너무 없었을 때 지역민방도 없었고 주재기자도 없었을 때 그때 참 나중에 이때 일을 좀 회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그게 KBS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KBS가 지역 방송국들을 하나둘씩 다 없앴어요. 네. 원주 KBS 지역국 없앤 거 아세요? 아 원주 KBS 없습니까? 원주 없어졌어. 목포도 지금 라디오만 남았어. 네네. 원주도 라디오만 남은 상태고 라디오도 곧 철수할 거예요. 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강원도고 인구가 15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저기 철원에서 삼척까지는 엄청 멀죠. 엄청 멀어요. 서울에서 어마어마해요. 부산보다 더 멀 거야 아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주께 다 춘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창은 뭐 강릉이 커버한다고 치죠. 정선, 영월 이런 데는 어떻게 해? 사고가 나면? 춘천이 커버를 한다고? 춘천에서 이제 출발해야 아이, 되는 그 거야. 커버를 어떻게 해? 못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그거. 지난번에도 사실 속초 방송국이 없어지면서 네. 강릉에서 한 70km 정도 거리에 강릉에서 속초까지 큰 화재가 났을 때 네. 그때 기자가 갔는데 현장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음. 속초까지 가지도 못하고 강릉에서 음. 하이바 쓰고 여기가 마치 속초인 것처럼 그게 조작 방송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KBS가.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해남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행여나 그런 정말 큰 뉴스 속보감인 사건이 터졌을 경우 목포 방송국이 없다. 광주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뭐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서 네네. 제보 영상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 93년에 SBS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평시에도 목포 지역구는 분명히 뉴스가 나오는 동네인데 그렇죠. 방송국이 아예 철수되면은 일상 뉴스의 사각지대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목포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은 상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이 그렇게 지역국 없애는 거 생산성의 논리로만 그렇게 없애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아가서 지역방송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김용민은 이미 2005년에 논문을 통해서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역방송국을 프로덕션으로 만들자. 예능은 뭐 충청도 전라도에, 드라마는 뭐 영남에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부수 산업들이 다 따라가지 않겠냐 이거야. 네. 그렇게 하면은 지역도 살고 방송도 살고 지역 방송도 사는 뭐 방송의 지역 분권화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구상인데 예. YTN에서 시연하겠습니다. YTN에서 네네.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많이 밀어주시고. 안 되는 11번째 이유가 또.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또 뭐 해볼까요? 네, 유럽 순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뭐 한국의 위상이 참 전혀 없이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좀 해외 순방을 둘러싼 보도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뭐 기사량이 이전에 비해 뭐 적다, 뭐 포털 노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넘어서 우리 언론이 지금 외교라는 이 분야에 대한 보도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도량 자체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부산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보도량 자체가 매우 적긴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뉴스톱이라는 이 팩트체크 전문 매체가 분석을 했는데 이번 G7 보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 G20에 비해서 기사량만 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 G7 관련 보도가 845건 그리고 G20 관련 보도는 약 4,000건 네, 이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 좀 압도적이죠. 근데 다만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G20은 부산에서 열렸고 또 그렇죠. G7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유럽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투입된 기자 수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취재 상황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도량 자체가 적다 뭐 이 주장을 좀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이 박근혜가 유럽 순방 갔을 때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갔을 때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지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기관에 뭐 큰 차이는 없었던데요. 근데 다만 이 항저우 G20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박근혜의 참석 보도가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많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도의 양도 보도의 양인데 저는 이제 좀 보도의 방식이 굉장히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좀 유럽 순방하고 이명박의 또 G20 또 박근혜의 유럽 순방을 좀 비교해 보면 보도의 질과 방식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단 보도 질부터 보면은 지면 배치부터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일면 배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일면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는데 또 사진들도 그렇고 기사, 뭐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일면에 주요하게 배치가 됐었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은 거의 일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지적은 했지만 이준석 대표 따르기 사진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 많았죠. 네, 그때 당시를 딱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보도량이 상당히 또 많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정권별로 외교를 대하는 방식의 언론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건데 당시 보도를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뭐 거의 외교의 신이었습니다, 상황이. 예. 그러니까 뭐 한국무역협회라는 곳의 주장이긴 했지만 G20 같은 경우에 경제 유발 효과가 450조 원이다. 그리고 뭐 24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 증가 효과가 한 295조 원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네, 일방적인 내용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가 됐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였던 그렇지. 거죠. 예. 박근혜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데일리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기사인데 박 대통령 버킹엄군 들어서자 비그치고 햇빛 쨍쨍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성지죠, 성지. 예. 네.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화사하면서도 격조 있게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 뭐 이런 기사도 냈고 이 KBS는 뭐 앵커멘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어 연설은 현지인들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왔다라고 맞아요. 보도를 했는데 그 뉴스에 현지인 멘트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패션 외교 절정, 뭐 MBN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패션 외교 이렇게 깊은 뜻이 뭐 이런 지금 보면은 이제 나쁘끄럽게 짝이 아유, 없는 수발이에요. 제목의 보도들이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보도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보도였다라는 데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순방 기사 자체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논란 형태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청와대가 이 남아공 대통령의 사진을 잘라서 논란이 됐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기 자리에 독일 국기를 넣어서 논란이 됐는데, 물론 이건 좀 비판받을 만한 네.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명박 박근혜 때와 비교하면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이 온라인에서나 떠돌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논란이란 이름으로 붙여서 보도가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어요. 그건 좀 심하더만요, 정말. 네, 뭐 나중에 이제 팩트 체크가 되긴 했지만 뭐 주최 측인 영국에서 좀 편한 차림을 요구하기도 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EU의 이제 샤를 미셸 의장도 타이를 하지 않고 등장을 해서 이게 좀 팩트 체크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논란으로 만드는 게 이번에 언론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순방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분명히 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데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좀 넘어서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명박 때건 뭐 박근혜 때건 문재인 대통령 때건 이 보도의 태도는 좀 극명하게 갈리긴 하지만 보도의 본질은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 뭐냐면은 너무 지역적이고 맞아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일면 메인에다 때려버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를 했으면은 이 정상회의의 의미가 뭔지 그렇죠. 또 G7이 이제 전 세계 리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7이 회의를 했으면은 좀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갈지 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해가지고 외교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 산업에 좀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하는 보도 자체가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넥타이를 하고 안 하고 매일매일 뭐 빨주노소 파란 뭐 옷을 입건 말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역적이고 매우 부수적인 문제인데 물론 이제 패션도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회담의 내용이 패션보다 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더 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제 회담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런 패션이라든지 지역적인 보도가 좀 더 화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대체로 어떤 기자들이 따라가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통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는 정치부 소속의 기자들이고 정치부 소속의 기자들이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군지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따릉이를 타는지 안 타는지 뭐 이런 건 잘 알지만 외교의 전문적인 기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는 기자분도 있고 종종 이제 순방에 동행한 이 청와대 출입 기자 SNS에서 뭐 비하인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일정을 그냥 따라다니거나 아니면은 청와대가 알려주는 이제 비하인드를 전하는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해설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순방 일정이라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외교 관련된 스터디가 좀 되어 있는 이 기자들이 청와대 그쪽 동행한 쪽에서 보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기사나 분석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자들이 그냥 PV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회사에서 대기하는 기자들이 쓰고 앉아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에게 잘 보이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깔아 뭉개하거나 뭐 이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아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G7이라든지 뭐 스페인과의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요원한 그런 아니,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의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거기 안 간 선수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IT면 IT, 기후 변화면 기후 변화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문 기자들이 전문성 있는 기자들이.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최소한 전문 기자 정도 달려면 국내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쏟아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한 기사를 쓸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안 쓴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김우민 PD가 얘기하신 폭탄 선언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문 기자가 성장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출입처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출입처 있다가 얼마 정도 지나면 짧게는 몇 개월, 뭐 길게는 뭐 한 물론 뭐 몇십 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1, 2년 정도 있으면 출입처가 바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요원한 거죠. 예. 회사에서 밀어주지도 않고 본인도 의지가 없고 그냥 뭐 본인은 주요 부서만 가서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회사 내에서 뭐 부장도 달고 국장도 달 수 있겠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뭐 기자들도 의지도 없고 회사가 환경도 안 만들어지고 물론 뭐 규모가 좀 큰 편집국이나 보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기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있죠. 많지 않죠. 네, 아무래도 좀 많지 않고 그냥 대체로 이제 출입처 뺑뺑이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이 시스템이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대체 왜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야당들이 혹은 뭐 검사들이 아주 그 어떤 의지와 심지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현 정부에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만만하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정부 광고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중동에다 대구의 조선일보를 할 수 있는 대구 매일신문 이게 종이신문에서 가장 정부 광고 많이 받아가는 매개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들한테 야 그딴 식으로 계속 가짜 뉴스 만들면은 너희들 재미없다. 정부 광고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온다? 아 기사가 달라지지. 아니 물론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나쁜 보도,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그래 정부 광고를 줄 수 없지. 야 너희들 정부하고 싸우는데 뭐 정부 광고 받아서 뭐하냐? 이러면서 광고 빼봐요. 아 연 1조야 1조. 그 1조를 왜 이렇게 광고비를 써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완전히 그냥 반정부 삐라를 만들어내는 데다가 왜 줘? 아니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정말 저널리즘다운 어떤 그런 날선 기사 그것까지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진짜 완전히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이 양아치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그냥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거는 우리를 우습게 봐주세요. 우린 바보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그 아주 기어오를 대로 오른 이 검사들을 제대로 단도리 칠 때 여당에서 뒷받침해주고 정부가 뒷받침해줬으면은 검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어요? 아니 그 뭐 사실 추미애 장관 빼놓고는 다 그냥 뭐 자기들한테 설설기고 심지어는 추장관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검사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했던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습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최재용이
아니 왜 내버려둬요? 그렇죠. 아니 지금 감사원장이 말이죠. 지금 자기 정치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송영길이가 가서 얼굴에 침을 뱉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야. 우습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언론들의 이 같은 무성의한 보도, 나아가서 정말 이것들이 언론인가? 도저히 이 친구들의 상식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 방치한 측면이 큽니다. 예, 방치한 측면이 큰 거예요. 추 장관 사표 내니까 아주 덥석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덥석 받았던 거 아니에요. 진작에 왜 안 내시나 아마 이랬던 것 같아. 분위기가 뭐야 이게 대체.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YTN에서 잘해보겠습니다.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폭탄성이 계속 이어지네요. YTN 사장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자들의 보도에 대해서 터치 안 합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소외된 목소리가 없도록 할 겁니다. 아니 하고 싶은 보도 하시라고 그래. 근데 또 반대되는 목소리들도 충실히 전파에 담을 수 있도록. 아니 같은 뉴스를 서너 번 반복해서 틀 바에는 반론 하나 실어주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뉴스의 객관성과 또한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될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00%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중앙일보를 봤는데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줄이 한국 이상, 노타이가 의전 사고, G7 억지 판친다, 뭐 이런 보도를 냈는데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뭐 저는 동의하는데, 근데 이전에 이제 중앙일보가 했던 보도들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패션에 대해서 맞아요. 분석하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별 보도 다 양산했어요. 네. 이 중앙일보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언론에서 뭐 G7 보도가 적다 뭐 이렇게 민주당 쪽 분들이 뭐 얘기를 하는 거를 두고 뭐 언론 때리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보도량이 적다 뭐 이렇게 때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죠. 근데 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맞아야 되는 거 맞다는 좀 생각이 아니 나는 들고. 그 열린 토론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G7 보도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의 때보다 보도량이 적었다. 저는 보도량이 적었던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G20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한국에서 한 거랑 G7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 보도량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체도 일단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긴 하지만 저는 그 보도량의 차이보다는 짚을 걸 제대로 짚었냐 이거예요. G20 보도를 보면은 아까 정상근 기자가 쭉 설명해 준 거 그 일면에 갈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일면에 때려 박았거든.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G7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면은커녕 저 뒤에다가 쑤셔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인터넷에서는 뭐 노타임이 뭐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어뷰징하고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얘기를 거의 매주 반복하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얘기했습니다. 김용민이가 YTN에서 출마한다고. 아니 지금 또 벌써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분들이 있어요. 김용민 씨가 YTN에 간다고요? 점점 맞아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용민티에서 와 예, 그래요. 용민 텔레비전 뉴스 해가지고 네.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네. 맨날 여러분들한테 김용민이가 방송 출연 못한다 이 소리를 맨날 들으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원해 보겠다는 겁니다. 직접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맨날 앓는 소리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은 한번 해보겠고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YTN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참된 공영 방송으로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YTN의 음. 심사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음. 일단 서류는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서류는 통과시킬 왜냐? 것 같아요. 그만큼 YTN 사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거기 들어오는 서류 중에 네. 이 정도까지 공약이 구체화된 서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게 6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가 마감인데 네. 6월 29일에 이면지가 될 겁니다. 이면지 활용. 이면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 그
많아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거 다 이면지가 네, 됐거든요. 네,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물 없는 기자회 다음 주 후보 접수 마감 이후 시점에 다시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